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단 경건한 마음으로, 그쵸? 대전역에 내려보니까 현충원으로 가는 버스들이 쫙 있던데,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묵념해야 되네요. 그쵸? 예. 묵념까지는 그렇고, 경건한 마음으로, 유치권 할 차례죠. 66페이지. 58번부터 하면 되죠? 네. 자, 유치권은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따위를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우선변제권 없고 물상대 인정 안 되고 추구표 없고 물권적 채권 인정 안 되고. 일단 요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그것도 잘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5가지가 있었죠.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당연히 요건과 관련된 다툼이 있어요. 그렇죠? 유치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과 관련된 판례 몇 가지만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58번 타인 물건일 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공사 수급인 건축업자를 말하죠. 이렇게 완공된 건물은 건축주인 도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당연히 수급인은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건물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을 했다. 이럴 때는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게 58번입니다. 다만 이 58번과 관련해서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따라서 수급인 소유 건물이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을 했는데 플러스 똑같아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을 했는데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합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을 하되 단 그 신축한 건물은 건축주인 도급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이렇게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지금 도급인 소유가 되죠. 그럴 때는 유치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혹시라도 도급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이런 말이 혹시 추가해서 나오게 되면 이때는 도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합의대로 수급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59번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과 관련해서 결련성이 없는 것들이 있었죠. 뭐 보증금, 권리금 이런 건 잘 아실 거고요. 건축 자재대금 같은 것들, 부속물, 매매대금 이런 것들은 유치권 인정 안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계약명의신탁은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돈을 주죠. 매수 자금을 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을이 병과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을에게 등기가 되죠. 이런 게 계약명의신탁이죠. 이때 병이 선이라면 매매는 유효하고 을등기도 유효하고 을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갑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쉽게 말하면 을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채 사는 건 갑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 부동산 실거주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요거는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자예요. 을이. 그렇죠? 그럼 결국 법적으로는 을이 갑에게 야, 내 집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리 소유자니까. 반면에 갑은 무효인 약정에서 준 돈이 있죠. 명의상 약정은 반사유재세가 아니니까 갑이 이렇게 준 돈은 불법원 임금료가 아니어서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갑에게 야, 이 101호는 내 소유니까 나가달라 그러면 갑은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준 돈 내놔.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요게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그런데 우리 돈을 안 줘. 이럴 때 갑은 그래? 그럼 돈 줄 때까지 나 이거 반환 못해. 라고 유치를 할 수 있는가?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항변권으로 가요.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항변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유치권이 인정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게, 또 이것도 그냥 듣기만 하세요. 갑이 요 을에게 준 돈이 아니고, 을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준 돈이 아니고 갑이 이 101호에다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필요비 또는 유익비.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비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유익비를 지출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당연히 을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은 남의 물건에다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따라서 갑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따요. 이것도 판례예요. 을이 만약에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때는 이 101호를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죠. 이건 결련성이 인정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나오고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럼 유치권 안 돼. 하지만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나오면 유치권 인정? 된다.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돼 있으니까 59번 유치권 인정? 안 되겠죠. 오른쪽 참고에 1번 권리금, 2번 건축자재 이런 거 유치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3번 갑이 을에게 101호를 매매해서 인도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안 넘겨줘. 갑의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렇죠? 인도만 한 채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갑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으면 갑에 뭐가 있다? 채무 불이행. 그럼 당연히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자비를 청구하겠죠. 그런데 갑이 대금만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때 을은 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됐고 손해를 배상하라. 배상할 때까지는 이 101호 유치할 수 있는가?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 손해배상 자체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죠.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101호와 결련관계가 없으니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이때 을이 건물을 공사대금은 결련성 인정되니까 유치권 되지요. 이건 결련성이 인정돼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 원채무가 결련성이 있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원채무의 연장이다. 여기서 생기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결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건 유치권 인정된다. 단순히 이렇게만 나오면 유치권 인정 안 되지만 원채무가 결련성이 인정된다면 그 원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유치권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 3번에 있는 거죠.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고 따라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 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결련성이 있다. 유치권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60번. 유치권은 물권이어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면 설령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그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딱 한 놈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요 목적물이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때 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한 압류를 기억하세요. 무슨 체납 처분을 위한 압류 이런 거 안 됩니다. 체납 처분 압류 이런 거 안 돼요. 가압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한 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요것만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60번이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은 하지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참고 1번.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유치권자가 점유할 것 있죠. 간접 점유도 되고, 그렇죠? 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건 유치권 인정 안 된다. 2번 적법 점유해야 된다. 따라서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인정 안 된다. 그게 3번이죠.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 불법 점유.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 비용상환 청구권 인정? 잊지 마세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니까. 자꾸 까먹어. 비용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데 유치권 안 된다고. 제발 비용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돼. 근데 유치권 안 된다고. 제발. 예? 자꾸 비용상환 청구권이 불법점이니까 안 되겠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데 그 비용상환 청구권에 가서 유치권은 안 된다. 제발. 한번. 예? 부탁드릴게요. 제발. 4번은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처럼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건물을 점유. 이때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했죠. 그게 4번이죠. 틀렸죠. 5번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채무자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했죠. 요거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점유를 이전했으니까 유치권 하되 경락인에게 주장 못하는 거죠. 근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유치권은 성립하되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3번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7번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포기 특약은 유효라고 그랬고요. 7번, 9번, 8번 갑이 도급인이 공사대금은 안 주면서 유치권자에게 건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법원은 당연히 을에게 야, 너 왜 건물 반환 안 하냐 물어보겠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야 돼요? 유치권이 있는데요 라고 주장해야죠. 민사소송은 주장해야 판단한다 했죠. 따라서 첫째, 일단 유치권자는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라. 이렇게. 두 번째, 이걸 법원이 인용을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패소시키질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반환하라. 이렇게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한다 그랬죠. 그게 8번이죠. 옳은집니다. 61번. 유치권자의 의무 중에 하나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주택을 유치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에요. 대표적인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다만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 그 사용 이익인 과실을 수취할 수는 없고 이 과실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렇게. 61번이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
62번.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개시된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다른 채권자가 강제평을 압류한 다음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를 정지하고 그 다른 채권자를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다. 유치권이 성립한 다음에 어찌됐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해서 경락이 됐죠. 유치권 소멸하지 않지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유치권은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63번은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수반성.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수반성.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수반성이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 피담보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갑소유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다. 이때 을이 목돈이 필요하면 함께 양도죠. 즉 채권이 양도로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반성인데 반드시 수반성이 인정되는가? 그건 아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다면 을은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채권만 넘어가면 당연히 얘는 무담보 채권, 일반 채권을 양수한 거고 채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반성이란 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수반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63번이죠. 그래서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언제나 함께 처분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63번 해설 네 번째 줄 채권이 처분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만 처분했어요. 채권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이걸 안 사. 특히 저당권이 붙어있는 거 안 사. 왜?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 실행해야 되고 경매 절차 들어가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안 산단 말이지. 그래서 을이 병한테 야 이거 하고 같이 사라. 그랬더니 아이 병 나 그건 안 사. 그냥 일반 채권 내놔. 대신 헐값에. 저당권이 붙어있으면 조금 비싼 값에 팔 수 있는데 일반 채권으로 팔아버리면 헐값에. 그러니까 병이 요 1억 채권을 헐값에. 얘는 받아낼 자신이 있어. 머리가 짧고 검은 양반이 다리를 털어. 일반 채권자로 얘는 받아낼 자신이 있어. 갑을 질질 끌고 와서 뒷산에 묻어버리면 돼. 그럼 이 병은 헐값에 살 수가 있어요. 채권만. 그렇죠? 돈이 급한 을은 어쩔 수 없이 채권만 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반성은 채권 이전되면 통상적으로 저당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언제나 절대적으로 함께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채권을 산 사람은 무담보 채권을 사는 거고 가끔 이렇게 하면 아유 누가 채권만 사냐고 아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채권 이전에 따르지 않는 담보물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64번 저당권의 채권이 소멸했다. 자, 부종성의 의미가 뭐였었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그러면 돈을 갚은 때부터 말소가 될 때까지 요 사이 돈을 갚으면 저당권 소멸하죠. 근데 말소는 그 후에 말소 되겠죠. 그럼 변제한 때부터 말소가 될 때까지 그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죠. 무효 등기. 그리고 등기인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설령병이라는 자가 을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유효라고 믿고 그래서 을이 갑에게 1억 채권이 있다고 믿고 그걸 넘겨받고 저당권도 부기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니까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그게 64번이죠. 채권 소멸 후에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채권을 이전받아 저당권도 이전 등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고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네? 조심해 주세요. 이것도. 65번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죠. 종물에 미친다가 확대되죠.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딱 요 그림 생각하시면 되죠.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을이 돈을 빌리면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에도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걸 아파트로 확대하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하기 위하여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65번, 66번이죠. 그래서 65번 건물이 이전되면 뭐도 이전된다. 지상권도 이전이 될 것이고요. 66번 전유 부분을 경락받았다. 뭐도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그 다음에 67번은 부합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죠. 갑소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을에 의해서 증축이 됐는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면 기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분에도 당연히 미치니까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설령 경매법원이 증축분을 누라 그래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정반대도 있죠. 갑소유 건물에 역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리고 증축이 됐다. 근데 왼쪽 거는 부합이 됐는데 오른쪽 거는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증축을 했고 독립성이 있더라. 그럼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립한 부분이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증축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설령 이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경매법원이 이걸 부합물로 착각하고 함께 경락허가 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67번 뭐라고 되어 있어? 부합됐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68번은 그 목적물이 멸시해선 공용징수되고 가치 변형물이 남았을 때 이때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면제받는 걸 물상대의를 한다 그랬죠. 이때 물상대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근데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아요. 이 보상금에 대해서 을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변제해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물상대의권을 행사해야 돼요. 어떻게? 지급을 못하더라 어떻게 하고? 압류. 물론 이 압류는 갑의 재산과 보상금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없죠. 압류를 하면서 법원에다가 이걸 제가 대신 받을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해서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물상대의권 행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급 전까지. 지급 전까지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통해서 나가 갑이 만약에 보상금뿐만 아니라 대토를 받았다. 근데 이게 경매가 된다. 그럼 당연히 을은 경매법원에 쫓아가서 나 기존 땅의 저당권자요. 나도 배당해 주시오.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는 법원이 정해놓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배당을 요구해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시해선 공용징수 되었을 때 그 저당권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보상금 따위가 지급이 되기 전에 요렇게 또는 대토 등이 경매가 되기 전에 경매가 될 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물상대의권 행사해요. 그러니까 68번에 꺽쇠 1번 쉽게 생각하세요. 이 보상금 채권이 을이 먼저 압류하기 전에 제3자가 전부 명령을 통해서 가져가 버렸다. 이럴 때도 을은 그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내가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아까 뭐라 했어요? 지급 전까지는 된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 채권이 설령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제3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을은 쫓아가서
내가 우선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추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 꺽쇠 1번의 표현. 추급이란 게 뭐예요? 쫓아가서 효력을 주장하는 게 추급이죠. 그래서 보상금 지급 전이라면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해설을 보면 마지막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추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저당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제가 순화시킨 표현이고요. 실제 판례는 뭐 할 수 있다? 추급할 수 있다. 언제까지? 지급 전까지. 지급 전까지. 2번도 마찬가지죠. 수용이 됐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지급이 안 됐으니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참고 꼭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없다 뭐 그랬고요. 69번. 자, 이렇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받아가는 사람이 있죠. 자, 이거를 제3자가 받아갔어요. 당연히 제3자한테 가가지고 더 이상 내가 원래 우선했기 때문에 너는 부당한 이득을 한 거다.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채무자가 받아갔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 우선 변제 이런 건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받아갔느냐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69번에 보니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아니어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라고 돼 있죠. 이 다른 채권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채무자나 중간에 얘가 이걸 팔았어요. 제3취득자. 채무자나 제3취득자. 요 사람들이 보상금을 수령해 갔을 때는 그 채무자나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부당이득.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냐,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받아갔냐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69번은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하지만 70번은 세 번째 줄 제3취득자가 받아갔죠? 이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71번은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안 해도 되는 건데.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 저당권 효력이 지금 우리는 지금 저당권의 효력을 보고 있는데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건물이 옆에 있던 부터는 원래 이게 따로따로 건물이었는데 이걸 합동을 했어요. 이 동은 건물 한 동, 두 동 할 때 그 동입니다. 네? 이렇게 쓰죠. 땅을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땅을 합치는 거? 합필. 네, 건물 합치는 걸 합동 이렇게 되죠. 자, 그 건물이 합동됐어요. 이때 이 기존에 있던 이 건물 저당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죠. 이게 갑소유 건물이었고 이게 병소유 건물이었고 근데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갑과 병이 건물을 합동을 하고 각각 지분을 취득해요. 전체 건물의 뭐 2분의 1, 2분의 1. 그럼 당연히 그 저당권은 이 합동으로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에 그대로 존속하겠죠. 그렇죠? 전체의 공유 지분 비율만큼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71번입니다. 그렇죠? 자, 72번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었죠?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저당권 설정, 즉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그리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럴 때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 법정상권 첫째 등기 필요 없다. 두 번째 존속기한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세 번째 유상. 네 번째 강행규정. 등기 필요 없고 유상이고 강행규정이고 따라서 법정사건 배제 특양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유상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법정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갑은 토지 소유자야. 자, 그럼 을은 법정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유상이라 그랬어요. 법정상권이 성립하는 날부터 뭐가 생겨요? 지료, 지급 의무가 생겨. 하지만 얼마를 지급할지 지료액은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에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에 갑과 을이 만나갖고 협의로 결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원이 결정한다 그랬죠. 이렇게. 따라서 지료액이 결정이 되기 전에는 법정사건은 성립했고 지료 지급 의무가 생겨서 지료를 지급하기는 해야 되지만 얼마를 줘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니 줄 수가 없죠. 따라서 지료 연체가 아니지요. 이 지료 연체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결정 전에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사건 소멸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했어요. 하지만 결정이 되면 결정 효과는 소급한다 그랬죠. 결정 효과는 지료 지상권이 성립한 대로 소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결정이 되었을 때는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전 후에 걸쳐 2년 연체인지 여부를 판단하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네. 그런데 72번에 보니까 세 번째 줄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일 후 2년 이상이어야만 소멸을 청구할 때가 틀렸죠. 뭐라고 바꾸죠? 판결 확정 일 전 후에 걸쳐서 2년 연체라고 해야죠. 그렇죠? 틀렸죠. 그런 식으로. 73번. 73번은 72번은 이제 법정승인권이고 법정사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땅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 그 후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되고 건물은 철거될 것이다.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하여 토지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된다?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이 상태에서 땅이 경매되면 건물은 철거. 왜? 법정사건 인정 안 되니까. 그런데 대법원 건물 무지하게 사랑한다 그랬죠? 민법에도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지만 건물까지 뭐 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여기 있었죠? 자, 뜻, 그림 갖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경매할 권리가 있다. 이게 뜻이 될 거예요. 요건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축조될 것.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거나 제3자가 축조했지만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것. 둘 중에 하나. 이게 요건이죠. 그렇죠? 갑이 축조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거나 병이 축조했지만 갑이 소유하고 있거나 그럴 때 토지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도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의무는 없다. 그리고 일괄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법원은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저당권자는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딱 그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그거예요. 그게 72번, 73번이죠. 갑의 땅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됐어. 제3자가 축조했지만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됐으니 일괄 경매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선 변제, 매각대금 전부가 아니라 토지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는다.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구별하시면 되죠. 그렇죠? 참고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 있다. 2번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축조했지만 설정자인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
74번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법정상권 판례 중에 하나죠.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다. 이걸 을에게 함께 팔았다.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양수했다. 그런데 땅만 등기를 넘겨줘. 건물은 아직 미등기인 거를 등기 못 넘겨줬다면 어찌됐건 을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죠. 이때 가본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할 수 없다. 왜?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자에게 어차피 건물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사람인데 뭘 법정사건을 인정하냐 말이죠. 그렇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하나가 이 상태에서 을이 돈을 빌리고 땅에다 저당권 설정. 근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긴 있으나 소유자가 다르죠. 366조 법정사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앤드 소유자가 동일. 근데 이건 다르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하더라도 366조 법정상권도 인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땅만 등기.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단 말이죠. 거기 74번이죠. 75번은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죠. 당연히 건물 신축할 때 저당권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졌으니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X 이렇게 되겠죠. 참고 1번 저당권 설정된 땅에 건물이 축조라고 돼 있죠. 역시 법정사건 인정 안 되죠. 다만 2번은 예외라고 그랬어요.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키워드 건물이 건축 중 된다 그랬죠. 이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이 땅을 나대지가 아니라 대지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적인 불이익이 없으니까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요 자체가 사례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험에서.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땅의 저당권 설정. 그리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기 전에 건물이 팔려. 병에게. 그러면 이 저당권 생각하지 말고 보면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했죠? 그 상태에서 건물만 팔렸죠? 그리고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 따위가 없어? 그럼 일단 이 병은 땅에 대해서 뭐를 취득?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병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땅에 대해서 관습상 법정사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땅이 경매가 되면 이 병의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정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병은 이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못해요. 왜? 요거는 소멸해요. 소멸하면서 동시에 366조 법정상권을 취득해요. 병이 갖는 지상권이 달라요. 자, 법정상권 이건 왜 소멸하는가? 잘 보시면 땅에 대하여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사건이 성립한 거죠. 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성립했으니 당연히 소멸하고 대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했죠. 그러니까 설령 실행 당시에는 달라도 법정사건은 인정되니까 결국 병은 기존에 갖고 있던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소멸하면서 새롭게 360조 법정사건을 취득해요. 이걸 사례 형태 문제를 낸 다음에 병은 정에게 이걸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오죠. 네, 답 나와요.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토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동일한 소유자였다면 그 저당권이 실행돼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요거죠, 요거.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일단 그 상태에서 병은 땅에 대해서 뭘 취득하고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취득하고, 앤드 땅이 경매가 되면 그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소멸하면서 동시에 366조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까다롭죠? 네, 좀 까다로워요. 이걸 머릿속에 넣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76번은 역시 저당권에서 아주 중요한 법정상권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례죠.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저당권 설정.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그리고 토지 저당권이 실행 된 경우 갑은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계속해서 존속할 것은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법정사건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건 다르다.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땅의 저당권 설정,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 이걸 무슨 저당이라 했죠? 공동저당. 이렇게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리고 신축된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을은요, 돈을 빌려주면서 땅하고 건물을 다 저당권을 설정받은 이유가 땅, 건물 모두를 경매해야 자신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저당권을 설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갑이 느닷없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이게 사라지죠. 그럼 당연히 을은 땅, 건물을 경매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땅으로부터 전부 받아야 돼요. 따라서 이 땅의 담보가치를 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나대지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진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히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된 거하고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 후 신축, 요거 구별하시면 되지요. 76번 X 이렇게 되죠. 77번은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이 있고요. 갑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을한테 팔아요. 그리고 갑을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 그럼 일단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땅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취득하지요.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이 너무 낡았어. 그래서 새로 지려고 때려 부셨어.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했으니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 여전히 법정상권은 인정되지요. 다만 그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범위는 뭘 기준으로? 구건물을 기준으로. 신건물을 기준으로 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건물을 이렇게 지어버린단 말이죠. 지상권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그대로 인정이 되되 그 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게 77번이죠. X 이렇게 되죠. 자, 78번은 저당권의 효력과라서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있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소유권 따위를 취득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갑소유 101호가 있고 5억의 시가가 나가는데 을이 2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고 있더라. 뭐 땅도 상관없고요. 이때 병이 요 2억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대금을 전부 지급. 요게 제3취득자라 그랬죠. 물론 이 제3취득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만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두 사람이 더 있어요.
땅이다. 이 지상권 취득한 사람. 땅 건물이다. 전세권 취득한 사람. 요 세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요. 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3취득자고, 이 제3취득자는 첫째 목적물이 경매될 때 경락받을 수 있고 경매인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지만 변제할 권리가 있고 구상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얘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경매대가부터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변제권, 변제 의무 아니고 변제권이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특히 지연배상은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변제할 권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변제를 하면 두 가지, 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내가 대신 2억 갚았으니 내놔. 또 하나가 변제했으니 저당권은 소멸. 따라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게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변제를 했을 때. 돈을 갚았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얘가 아니고 요 101호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얘가 대신 변제했어. 변제하고 나서 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도 제3취득자다. 말소해라. 법원이 뭐라 그래요? 네가 왜 제3취득자나? 제3취득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78번.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변제를 하고 건대당 맞서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3취득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가 뭐 어찌됐건 을에게 갚았다 하더라도,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나는 제3취득자니까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78번이죠. 그 밑에 참고는요, 잘 보세요. 얘가 목적물에 리모델링을 싹 했다. 인테리어를 새로 싹 1억을 들여서 했다. 비용이죠. 경매대가로부터 가장 먼저 상환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경우 갑소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을이 증축을 해요. 을이. 그럼 증축 비용을 을이 지출했겠죠? 아이 참. 그리고 이 증축한 부분을 기존 건물에 부합을 시켜요. 부합을 시키고 전체가 한동 건물이 됐죠? 갑과 을이 지분권을 공유. 그러면 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전체 봤을 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을은. 그렇죠? 근데 경매가 됐어. 이때 이 을이 경매 대가로부터 비용 가장 먼저 상환받는다 그랬죠? 요거 가장 먼저 상환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있다 없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아까 뭐라 했어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비용 지출 그랬죠? 그걸 가장 먼저 상환받는 거예요. 병이 제3취득자가 되고 나서 지출한 비용 요걸 가장 먼저 변제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 경우에는 요 증축 비용은 을이 제3취득자가 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죠. 따라서는 경매대가로부터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제3취득자는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경매대가로부터 가장 먼저 비용을 상환받는다. 이때 비용은 제3취득자가 된 후에 지출한 비용만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게 78번에 참고 있죠. 옳은 지문이죠. 그렇죠?
네? 79번. 갑소유 101호에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을이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불법 말소됐네?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설령 을의 근저당권 등기나 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을은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으니 뭐 할 수 있어요? 회복 등기 할 수 있죠? 문제가 생겼어. 회복 등기를 하기 그 사이에 경매가 돼버렸어. 저 101호가. 그러면 을은 설령 회복 등기가 되었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순위배당받고 소멸하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어버렸다면 더 이상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79번이죠.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이루어져 매수인이 매각됨을 완납했다면 더 이상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밑에 참고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세요. 그러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얘가 혼자 걱정해야 될 문제야.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요것만 기억하세요. 근저당권이 불법 말소됐다 회복등기할 수 있다. 다만 회복등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회복등기는 불가하다. 딱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잘 나오죠. 80번. 을이 갑을 상대로 아우 그지 같아 이거는. 을이 갑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승소 판결이 됐어요. 그런데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잘 볼게요. 갑소유 101호가 있어요. 조금 까다로운 판례인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판례에서 실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을이 갑을 상대로 한이라고 되어 있군요. 을의 101호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갑이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소멸했죠. 말소해야 되죠. 말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승소했어. 그럼 당연히 갑은 말소해야 되죠. 자, 갑은 말소 의무가 생겼어요.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승소해서 말소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소가 되기 전에 경매가 됐어요. 갑 등기 말소 전 요게 경매가 됐고요. 제3적인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됐다면 이 갑의 을에 대한 말소 의무 이행 불능이 됐죠. 경매가 돼서 그냥 말소가 됐기 때문에 갑이 해야 될 말소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또 하나 이 자식이 말소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요게 경매가 됐고 그 경매 대가에서 배당까지 받아버렸어요. 네 번째 줄 갑이 말소될 근저당권에 의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배당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당금은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그 근거가 뭐냐? 잘 보세요.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었어요? 말소하라. 그렇죠? 그런데 말소하기 전에 경매가 됨으로써 요 말소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됐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야, 너 말소하라 의무가 불능이 됐으니 대신 배당받은 거 내놔. 대상 청구권이라고 부르죠. 그거 행사할 수 있다. 오른쪽 80번에 1번을 봅니다. 이행 불능의 효과로 뭐가 인정된다?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을이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갑은 법적으로 말소 의무가 생겼는데 목적물이 경매가 됨으로써 말소 전에 갑의 말소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더 이상 말소하라고 청구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대신 배당받은 돈 내놔라.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80번입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 이렇게 순서대로 80번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근저당권 따위가 저당권 따위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가 안 되고 있다. 무효등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채권도 이미 소멸했죠. 근데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당사자, 제3자도 모르고 법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전하라고 명령이 내려지고 이게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된다. 거기 참고죠. 그럼 81번. 이게 무효라면 채권이 이미 소멸하고 저당권 등기가 무효라면 설령 그걸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이게 정상적이라면 함께 팔 수 있죠. 채권 팔고 저당권도 같이 팔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당연히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죠. 이 저당권이 등기부의 순위가 2번으로 돼 있다. 부기등기 2의 1로. 또 하나는 채권 양도 사실은 가백에 통지하고 알려줘야 되죠. 우리 가백에 야 채권을 병한테 넘겼으니 나중에 병한테 돈을 갚아라. 통지해줘야 되겠죠. 이때 이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 양수 합의 당연히 양도인 을과 양수인 병사에만 있으면 되죠. 채무자도 합의해줘야 돼요. 채무자 합의는 필요 없죠. 양도 양수 계약은 둘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81번. 저당권 양도 등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81번 X 이렇게 되겠죠. 82번 공동저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을이 갑에게 10억을 빌려주면서 갑소유 A토지 9억짜리와 B토지 6억짜리에 공동저당권을 갖고 있더라. 이게 공동저당이죠? 채권 하나, 채권자 하나, 부동산 여러 개, 저당권 여러 개.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저당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10억을 회수할 텐데 방법이 두 가지죠. 동시에 경매로서 동시에 배당을 받는 방법. 이때는 안분 배당한다 그랬어요. 그 안분 배당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을이 받을 돈 곱하기 전체 가액분의 목적물의 가액. 이렇게 계산해서 배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을은 A토지 9억으로부터 6억을 배당받으면 되고 B토지 6억으로부터 4억을 배당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요게 동시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시배당이라고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 넣어. 예를 들어서 A토지를 먼저 경매 넣어. 그럼 을은 9억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요? 9억 다 받지요.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먼저 경매된 목적물 경매 대가로부터 전부를 배당받는다. 거기 이시배당이었어. 두 가지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동시배당은 안분배당, 이시배당은 전부 받는다 말이죠. 그게 82번. 이시배당의 경우 그 대금에서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자, 83번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 여기 보세요. 이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을이 채권자 및 저당권자가 채권양도 근저당권양도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한다 그랬죠? 자, 나중에 변지계가 도래하면 갑은 누구한테 돈을 갚아요? 갑은 누구한테 돈을 갚아요? 갑은 누구한테 돈을 갚아요? 병한테 갚아요. 을이 통지했어요. 가봐 채권이 병에 넘어갔으니 갑에게 돈을 갚아. 통지했어요. 그러니까 갑은 당연히 변제계 누구한테 돈을 갚아? 양수인 병한테 갚아야죠. 채권자가 양수인이니까. 그렇죠? 갚으면 저당권 소멸하죠? 말소해야죠? 말소 안 하고 있으면 갑은 말소를 청구해야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말소하라? 다시 한번 누구에게? 누가?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을은 저당권자가 아니에요. 병이 저당권자지. 그러니까 양수인에게 맞서 등기를 청구해야죠. 자, 이때 양수인은 부기등기 돼 있죠?
등기부를 떼보면 저당권자 을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부기등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말소하라 그러면 요것만 말소되죠. 그럼 요건 살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소하라.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그래서 여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양도 양수되었을 때 그리고 변제가 되었을 때 설정자 갑은 양도인이 아니라 누굴 상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양수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양도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뭐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자.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83번이죠.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84번 근저당권은 채권이 증감변동한다 그랬죠. 채권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 등이 도래하면 확정된다 그랬죠. 채권이. 예? 이때 채권 확정 시기와 관해서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었죠. 경매 신청. 두 가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 확정된다? 신청 시. 따라서 경매를 신청한 후에 경매 신청을 설령 취하했다 하더라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을 거고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간이라 경락대금 완납한 때. 꼭 구별하자 그랬어요. 그럼 8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설령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참고는 이런 거예요. 각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결산기를 안정했어요. 결산기가 도래해야 확정이 되는데 결산기를 안정해요. 이때는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를 해요. 그래서 요때 계약을 해지해버려. 그럼 요때 액수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해지를 함으로써 채무를 확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85번 이렇게 채권 채무가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채권은 증감 변동하지 않으니까 그 후에 새로운 채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요거는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다만 확정 전에 채권이 생겼는데 확정 후에 이자가 붙는다. 아 이건 당연히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85번. 85번을 보면 채권이 확정되었다. 근데 원본 채권이 확정 전에 발생했다.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해서 확정 후에 붙는 이자나 지연 배상은 여전히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86번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그러니까 언제 확정돼요? 신청 시 확정돼야죠. 그렇죠? 참고 1번. 자, 근저당권이 채권이 확정이 되면 보통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다만 보통저당권하고 다른 게 몇 개 있는데 첫째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 중에서 지연배상. 보통저당권은 1년분에 한해서 배당받죠. 얘는 1년분에 하나지 않아요. 또 하나가 보통의 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지요. 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보통저당권하고 달라요.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저당권으로 바뀌되 다른 거 1번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확정의 효과 중에 채권 최고액이 1억인데 확정된 채권액은 1억 3천이더라.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더라. 이런 경우. 일단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가 아니고 우선 변제 한도라 그랬어요. 자,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지만 채무자가 아닌 사람들, 물상 보증인이나 제3 취득자, 얘네들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다 갚을 필요가 없고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경매가 됐을 때 우선 변제도 얼마까지? 최고액까지만 받는. 요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2번
확정된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근저당 권자와 채무자 겸 설정자라고 돼 있죠. 다 갚아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전액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잔존처분에 미친다. 반면에 3번 물상보증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고 4번 제3취득자도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고 돼 있으니까 제3취득자죠.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물권 뽑고 관련된 판례들 중에 기본이 되고 쉬운 것들 우리가 이번 강의 시간에 들었던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조금 까다로운 것들도 저런 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몇 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적어도 여기 있는 것 중에 기본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그 결론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약법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